그 제가 지난 겨울 방학 끝날 쯤에 버틀런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조금 그 요약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이거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입니다. 5단원에 보면 행복한 삶이 나오거든요. 1.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게 행복이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뭐 알스토텔레스, 공자, 뭐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자, 2번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칸트입니다. 그래서 4개 이제 컷으로 만화가 나오는데 칸트는 조금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하는데 매일 아침에 정각 5시에 일어나고 오전에는 주로 공부하고 이어서 강의를 했고 오후 3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산책하고 정확히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일단 그 철학을 중학교 1학년생한테 뭐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이 칸트의 생활 패턴은 이건 정말 유치원생 때부터 익혀야죠. 더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걸 나이 들수록 우리가 공감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허약한 체질인데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데 후천적으로 자기를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고 칸트처럼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칙적인 거.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 게 따분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되게 행복하고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습관을 이제 키워야 된다. 이고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도덕 교과서가 완전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신체적 건강, 몸이 당연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정서적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건강 세 가지가 잘 엮여야 되는데, 플라톤하고 이 에피쿠로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제가 어릴 때 이 윤리였죠. 고등학교 윤리. 중학교는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건 기억이 안 나고, 고등학교 때 윤리는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비중을 더 많이 두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덕체라고 어릴 때 배웠는데 이 신체, 정서, 사회적 건강 이게 다 엮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건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행복이니까요. 1.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2.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3.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이렇게 교과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러분 1학년 도덕책입니다. 이대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원론적인 걸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복습을 해봤고 자 칸트인데요. 칸트의 그 유명한 3비판서 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저는 어릴 때라 하면 대학생 때인데요. 그 박영상가요. 한자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제 판본으로 읽고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나요? 그 백종현인가 앞칸에 저쪽에 있는데 그 하늘색 그 표지인데요. 아마 이제 그 이후로 대학생 때 이후로는 집중해서 읽을 기회는 없었고 요거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제목이 뭐예요?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를 봤는데요. 이런 자연과 대비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 다음에 주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운 거 있잖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거 실천하기 진짜 어렵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너의 행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행동의 준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이거 네가 도덕 교과서고 윤리 교과서처럼 살아라라는 건데 더 힘든데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 혹은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존재 일 뿐만 아니라 혹은 그것이 아니라 혹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의 존재, 자유의지의 존재이기도 하니까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하라 이거잖아요. 도스옙스키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스옙스키하고 칸트 비교한 책도 많고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그 칸트를 연상시키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난학기 수업에. 그래서 종강하자마자 병원 가는 길에 이게 얇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사상 문고 좋아합니다. 이거 계속 내주면 좋겠는데 이게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옛날 걸로 해주시면은 꽂아놓고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칸트의 예를 들자면 판단력 비판 제가 요걸로 갖고 있거든요. 이거 예, 요것도 이제 그저 두툼한 하드 카바보다도 이런 소프트 카바를 읽을 때 또 좀 얇고 그래서 더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렇고 내친 김에 이거 한번 꺼내봤는데 샀는데 이거는 이 왜 칸트인가인데 김상환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김상환에 대해서 또 한번 놀라고, 철학자 김상환에 대해서 네. 너무나도 간결하게 명료하게 잘 써주시는데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데 네, 너무 핑계를 대고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요약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정리를 되게 잘해주는데, 어릴 때 읽었던 문장이 새삼 상기가 돼서 외웁시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맹목적이다. 이때 이제 직관은 감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념은 지성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는 센서빌리티, 하나는 언더스탠딩인데, 이거 말고 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즌.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칸트가 말하는 게 그 상상력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성과 지성은 원래 물기름처럼 상극적이어가지고 배타적인 두 능력을 화해시키는 제3의 매개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없다면 감성과 지성, 직관과 개념의 협동은 공연불에 불과하고, 따라서 인식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 여기 쪽인데, 아까 말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개념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다시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만 있으니까 여기 추상적이고 그건 공허한 거고요. 반면에 개념이 없고 직관만 있으면 그건 이제 지성은 없고, 그러니까 머리는 없고 감수성만 넘치는 거니까, 말하자면 욱하는 거죠. 열정만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맹목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영역, 센서빌리티의 영역과 언더스탠딩의 영역은 너무 배타적이어서 두 개를 엮어주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키마 있잖아요. 도식. 그건 이제 같이 주어지는데, 같은 도식을 가지고서 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은 결국 상상력이다. 물론 이제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상력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고, 이 판단력 비판이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순수 이성 비판의 상상력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치하게 읽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칸트 미에 대한 거고, 이제 미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 칸트 미학도 이제 요약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접근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미학 개론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서 접한 칸트는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접수가 그나마 돼가지고, 숨고미 할 때 이제 칸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스옙스키와 칸트라는 일종의 소주제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 굳이 말하자면 흡수한 의미의 더 뷰티풀보다는 숭고한 것, 더 서블라임 쪽에 이제 도스옙스키 소설도 가깝고, 백치 특히나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많이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칸트 철학의 핵심은 또 실천 철학이고, 본의 아니게 책들이 다 파란색입니다. 네, 뽑아갖고 갖고 와봤는데요. 책이 뭐 아주 읽은 흔적이 없네요. 네, 깨끗한데, 아마도 이것은 그 칸트의 에피쿠로스 쾌락 페이지를 또 언제 읽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도 저한테 어떤 철학자냐면, 니체도 약간은 비슷한데, 솔직히 이거 완독 정독할 엄두가 나는 책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진짜로 마음 먹고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특정 페이지를 찾아보게 되는
또한 뭡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건수를 만드는 그런 이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 읽은 김에 여러분하고 공유할 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인데, 제가 제 머릿속으로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은 건강인데요. 그 건강은 이제 결국 차곡차곡 쌓이는,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습관. 근데 이 습관에는 마음의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마음의 습관이 중요한데, 말씀 여기 교과서에 있었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 언어로 바꾸면 비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비교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영혼의 맷집, 근육, 그런 걸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입장에서 헤아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냥 남은 나름대로 살게 냅두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그러면 오히려 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서가 명강은 시리즈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참 탐나는 시리즈인데, 여기에 시리즈 들어가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서울대 교수가 돼야 되는 게 핵심인데,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쓰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